안녕하십니까. 저 법무부님 율촌의 윤필상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좀 가져온 주제는 요즘 좀 가장 핫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AI 내부 통제와 보안 AI 도입 전략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어제자로 이제 금융보안 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됐고, 이제 아마 협회 통해서 전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일어난 시간이었네요. 어제 협회 통해서 이제 금융보안 가이드라인 외에 이제 AI RMF 프레임워크 관련 설명 자료, 그리고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 이런 것들이 다 회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에게 이제 가지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조금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고,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는 첫 직장은 이제 좀 특이하게 LG U+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LG U+에서 이제 좀 법무팀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네트워크가 뭔지, 방화벽이 뭔지 좀 고민을 하면서 업무를 하다가 기회가 돼서 이제 토스로 이직을 하게 됐고, 토스에서 이제 지금도 계시는 선배님들이랑 같이 정보보호 업무를 쭉 해오다가 한 3년 전쯤부터 로펌에서 지금 디지털 금융,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AI 거버넌스 관련 동향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좀 전자금융업자 위주로 많이 써오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전통적인 이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같은 전통적인 금융회사에서는 좀 쓰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고, 결국 AI 도입에 대해서 이제 금융감독당국이 조금 긍정적으로 많은 시그널을 주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에게는 어쨌든 클라우드와 AI 도입으로 해서 많은 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온프레미스나 내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아마 서비스 출시 속도도 여기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도커나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 다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혁신기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AI를 쓰게 되면은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집중 리스크라고 하면은 저희가 쓰는 AI 서비스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가 사고가 났을 때 어쨌든 위험이 신속하게 전이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운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조금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할루시네이션 오류인데, 예를 들면 그 챗봇에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너는 너무 돈이 없어서 대출할 수 없어 이렇게 오류가 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을 직전에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사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사실 그게 100%는 아닐 거거든요. 근데 이제 99%로 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리스크입니다. 신뢰 리스크는 최근 AI 관련해서 신뢰 리스크 얘기를 하는 거는, 저도 좀 신용정보법을 좀 오래 봤던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정보법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제 내가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의무들을 부여하고 있는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AI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AI는 쓰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쓰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하지만 AI를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쓰면서 규제 환경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AI 액트가 시행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작년에 AI 기본법이 시행이 됐고, 그리고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사실 AI 기본법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고영향 AI가 아니면 저희가 특별히 대비할 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금융보안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했고, 사실 법은 아닙니다. 자율규제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걸 준수하지 않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분량도 많습니다. 거의 한 100페이지 정도 되고, 거기다 약간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정보보호부서 입장에서, 현업부서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사실 기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위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부 거버넌스를 정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조직을 정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속 시원히 얘기해 주는 면이 없기 때문에 뭐 조금 저희가 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AI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는 충분히 확대되고 있고 뭐 할루시네이션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저희가 항상 우려하고 있죠. 뭐 이제 개발을 할 때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 어느 망에서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면 뭐 편향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나 내부 통제, 그다음에 정보보호 관점에서는 약간 좀 부수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내부 통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저희도 정보보호 조직은 사실 내부 통제와 좀 친밀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고 있고 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내규를 마련하고 그걸 운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다 한 번씩 겪으셨겠지만 책무구조도 지금 다 기재가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익숙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AI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지, 기존 저희 정보보호 내부 통제 체계와 어떻게 조화롭게 이거를 구성할 건지, 아니면 아예 별도 조직으로 구성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결정이 필요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AI 규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뭐 여러 가지 6개 정의를 해봤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 두 꼭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BA 규제, 위험 기반 규제, 그리고 AI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그 AI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지금 여러 금융 감독 당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감독 당국은 속 시원히 얘기해 주지 않고 IBA를 하라고, 위험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보보안 쪽에서는 저희 사실 2015년에 이제 크게 카드 사고 나고 나서는 IBA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 나누기도 했지만 엄격한 망분리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약간 저희는 뭐 우리 업무에 IBA라는 게 있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업무를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 정보보호 외 분야에서는 IBA라는 개념이 점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또 뭐 이제 예를 들면 AML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냥 기본적인 금융회사 내부 통제라든지 위험 뭐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IBA 접근 방법이 조금 익숙한 접근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이 뭐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 지금 AI 관련해서 내부 통제 체계 구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말은 쉽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AI 규제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5년 1월 제정해서 2026년 1월 시행이 됐습니다. 뭐 투명성 확보, 뭐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및 안정성 신뢰성 확보, 뭐 빅테크사 국내 대리인 지정, 뭐 고성능 인공지능의 위험 통제 등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꼭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및 안정성 신뢰성 확보인데, 저희는 사실 여러 가지 한 5호 정도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출 심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의 AI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강화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뭐 어제 나온 금융보안 가이드라인 외에 인공지능 기본법상 의무사항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금융부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5년에 제정이 되고 저희가 금융감독당국이 3차례에 걸쳐서 가이드라인은 뭐 배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두 번째는 뭐 개발 가이드라인, 마지막으로는 보안 AI 가이드라인 이런 걸 쭉 발표하면서 마지막으로 어제 22일에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을 했는데, 그럼 이 가이드라인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전 세 가이드라인은 폐지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보안 가이드라인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온 내용 간에 이제 갭 분석을 해봤을 때 뭐 이전에는 있었는데 없었던 내용, 뭐 없는데 있었던 내용, 뭐 없었는데 있었던 내용을 저희가 시행을 하면 되는데, 뭐 이제 이전에 있었는데 없었던 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뭐 FAQ 이런 데 찾아보면 뭐 RBA 원칙에 따라서 뭐 잘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되게 많은 자율성을 주지만 거기에 따라 책임도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 및 적용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논쟁적인 부분은 비금융회사의 범위입니다. 지금 전자금융업자는 다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가이드라인의 문구를 보면은 그 금융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비금융회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써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도대체 이 금융 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넓혀서 이제 지켜야 되는지 이 쟁점이 하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그냥 수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조금 생각해볼 부분, 가상자산 사업자도 들어가느냐, 뭐 이제 이 쟁점이 하나 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는 뭐 들어가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결국 7대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원칙, 합법성 원칙, 보조 수단성 원칙, 그리고 신뢰성 원칙, 잠시만요. 금융 안정성 원칙, 신의 성실 원칙, 보안성 원칙 이렇게 7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원칙은 정성적인 원칙이고 어떤 원칙은 약간 정량적인 원칙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눠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고 결국에는 거버넌스 원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랑 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부 점검상을 보면 결국 의사결정기구 전담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고 AI 관련 내규 및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 종합위험평가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라는 것은 그 AI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 형식을 말하고 그 위원회 구성 조직은 뭐 AI 기획, 개발, 운영 부서뿐만이 아니라 준법, 현업 여러 부서들이 참여를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 이제 뭐 의사결정 기구가 있으니까 그 아래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기획개발 운영을 하는 담당 조직과 이거를 위험평가 관리하는 조직을 분리해서 구성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전자금융이나 이제 이런 감수성으로 보면은 뭐 개발 운영 조직 분리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직무 분리 같은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저희가 익숙한 것들이긴 한데 근데 AI 조직만 이걸 어떻게 쪼갤 거냐. 사실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AI 조직이 별도 조직으로 이미 구성된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 규모가 조금 작거나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AI 뭐 위원회를 도입하거나 그 아래 전문 조직을 구성을 하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게 사실 엄청 큰 부담이거든요. 이게 사실 경영진의 좀 설득도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RBA 원칙에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적절히 적용을 하라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할 건지는 조금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법성 원칙인데 결국 주요 내용은 한 줄로 이야기되는데 사실 편한 말이긴 합니다. 금융 및 인공지능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핵심은 저희가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이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단순히 그냥 저희가 뭐 구글 G 스위트를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업무 수단이라고 하니까 뭐 여기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뭐 이제 기타 뭐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될 여지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대출 심사에 AI를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신용정보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다 확인하라는 취지인데 그러면은 아까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 사실 정보보호조직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AI 기획부서에서 하느냐? AI 기획부서에서 체크리스트만으로 이걸 체크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법무팀이나 컴플라이언스 부서들이 전사적으로 뭐 이제 들러붙어서 이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각 회사들이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보조수단성 원칙, 신뢰성 원칙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기존에 업무를 해오던 것들이랑 거의 유사한 원칙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 그 보안성 원칙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그 금융보안 금융 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에서 핵심적인 부분 내용은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고영향 AI를 규정을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위험 AI를 식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이드라인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법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개념이고 결국에는 고위험 AI를 식별하라는 겁니다. 식별하려면 저희가 판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뭐 7대 원칙이 있으니까 7대 원칙의 기준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봐라 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 보안성 원칙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위험을 판단하고 식별하고 그다음 위험 경감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잔여 위험을 봤을 때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을 나눈 다음에 고위험의 경우에는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정말 EDD, 정말 초고위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조직, 최종위 AI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등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할 것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융 분야 보안, AI 보안 실무 안내서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아주 뭐 기초적인 단계의 뭐 AI 툴들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생성형 AI나 뭐 이제 저희가 쓰는 조금 뭐 LLM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그런 의문들이 나오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FAQ나 이런 뭐 자료들을 보면 뭐 금융보안원에 이제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금융보안원의 도움을 받아라. 플러스 제3자의 뭐 이제 평가를 받아라. 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뭐 이제 위험 평가를 뭐 이제 계속 신청하게 되면은 뭐 금융보안원도 과부하가 걸릴 거고 그를 예를 들어서 제3자한테 평가를 받는다.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로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냐? 뭐 저도 이제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로펌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컨설팅 회사가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컨설팅 회사도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정말 뭐 복잡한 AI 같은 경우는 이거를 분석을 할 수 있을지 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초고위험 상품, 초고위험 서비스에 적용된 AI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지금처럼 하는 정도의 수준 위험 평가를 했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긴 한데 그거는 좀 뒤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쭉 말씀드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그 금융보안 AI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보안 AI는 사실 약간 망분리 이슈랑 좀 많이 얽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망분리가 이제 2015년 이후에 이제 되게 엄격하게 전자금융 감독 규정 3호, 5호 규정으로 들어왔고 이게 제 생각에는 좀 전자금융업자들이 좀 많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슬랙 쓰고 G Suite 쓰는데 왜 우리는 못 써요? 뭐 이런 의문들이 많았고 그래서 아마 2020년 정도까지는 이제 조금 클라우드 이용 논의가 약간 조금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독원 기조가 되게 엄격하게 바뀌면서 뭐 내부 업무망에서도 뭐 이제 사스를 못 쓴다 뭐 이러고 좀 있다가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2022년 당시만 해도 AI 관련 논의가 약간 조금 클라우드 이용 관련 논의가 조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슬랙 쓰고 G Suite 쓰고 뭐 이런 논의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2023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생성형 AI가 나오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왔었는데 최근 망분리가 좀 완화됐을 때만 하더라도 보안 AI는 예외였던 것들이 조금 이게 약간 그 관련 업계에 좀 뭐랄까 영린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피드백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보안 AI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논의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 결국에는 근데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속 시원하게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나 시행세칙을 명확하게 개정을 해서 도입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비조치 의견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사점은 뭔지 조금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 10개 회사 대상으로 통과가 됐고 근데 이제 비조치 의견 10개 회사를 지정을 하면서도 엄청 많은 뭐 이제 자료들을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원이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3차 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텐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정보보호 관련해서 내부 통제나 뭐 준비 사항이
잘 돼 있는 회사 위주로 이거를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걸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한 3차례 등계에서 이제 30개 정도 회사가 비조치를 받고 그럼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 문제가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정보 보호가 잘 돼 있는 회사 위주로 이렇게 금융보안 AI를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 보호가 조금 미흡한 회사일수록 사실 이게 더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AI를 도입해갖고 막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역차별들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뭐 이 다음에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 시사점에서 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희가 그 보안 AI나 뭐 AI 내부 통제나 뭐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내부 통제 내부 통제 구축 과정 관련해서는 그 금융보안 인공지능 분야 금융 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굳이 도입을 해야 되는지 이 의문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이게 법에 써져 있지 않으니 좀 책무구조도 이슈랑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책무구조도로 엄청 다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도출되는 책무를 그 금융회사 임직원들한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AI 기본법이나 금융 분야, 인공지능 분야 가이드라인은 뭐 인공지능 기본법은 지금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금융 관련 법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가이드라인은 사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책무로 도출할 수 있나? 뭐 이 문제가 남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금융감독당국이 AI 관련해서는 계속 책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기본법에도 책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도입할지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는데 약간 조금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보면은 AI 관련 내부 통제 관련한 내용도 책무 구조도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여기서 조금 쟁점이 나오는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기본법은 고용형 AI에 대한 통제 그것만 하면 되고 저희가 책무구조도에 뭐 반영할 필요는 없거든요. 법 해석상으로는. 근데 뭐 그걸 위반했을 때는 뭐 그러면은 인공지능 기본법상 과태료를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금융 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느냐? 사실 가이드라인이고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명확히 문책 사항으로 지적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운용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마련한 대로 운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좀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법상 반영할 의무는 없는데 뭐 이제 행정지도나 뭐 자율 뭐 규제라는 명목하에 책무구조도에 반영을 했을 때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논거로 들어서 책무구조도에 반영을 하지 않았을 때 사실 책무구조도 이제 검토하는 팀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거는 좀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보안 AI에 대한 시사점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보안 AI를 이제 검토를 하면서 엄청 많은 자료들을 요청하고 이 회사가 정보보호 통제를 잘 하고 있는지 많은 충분한 검토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의 함의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지금 금융감독당국이나 금융 뭐 위원회 이제 위원장 분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망분리 규제는 계속 가는 기준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그러면은 지금 사실 보안 AI까지 허용을 해줬으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사실 저희 업무 완전 약간 조금 완전 망분리 뭐 이제 망분리 규제가 들어오기 전 상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허용해 줄 거냐라고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희가 이번에 보안 AI 그 비조치 의견 신청을 받았을 때랑 비슷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정보보호가 통제가 잘 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망분리를 허용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10개사 총 한 30개사가 이제 허용될 걸로 보이는데 이 회사들 위주로 테스트를 해보고 정말 정보보호 통제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을 또 골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제 완전한 망분리 요거를 조금 테스트 베드로 형태로 신청을 뭐 운영을 해보거나 혁신금융을 주거나 또 다른 비조치 의견을 주거나 이런 형태로 완전한 망분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조금 생각하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말씀 다 드린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AI 도입을 통해서 뭐 이제 내부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는 시사점으로 나왔지만 나아가서 우리 회사가 망분리라든지 조금 더 자유로운 전산 환경 이런 것들을 뭐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를 더 넘어서서 우리 회사가 뭐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건 좀 당연한 것 같고요. 사고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러니까 조금 정보 보호 관련해서 조금 좀 잘 준비하고 모니터링 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말씀 다 드렸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는